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주. 평온하던 밤거리가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기는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은 9시간 동안 계속됐고 600만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전기도 끊기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요. 학교도 임시 휴교에다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오로라가 뜬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선 정말 여러 가지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류가 전선에 흘러들면서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전력 공급망을 마비시켜버렸다. 퀘벡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하이드로 발전소는 정전 사태의 원인이 태양에 있다고 발표했다. 우주의 영향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핑계를 댄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퀘벡 정전 사태의 범인은 거대한 태양 폭발 후 지구로 몰아닥친 태양 폭풍이었다. 태양과 지구 사이 우주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랜 신비의 대상 우주. 수만 가지 비밀을 품고 있는 우주는 다가갈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발달은 동경의 대상이었던 우주를 인간의 영역으로 만든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시작됐다. 아폴로 11호는 최초로 지구 아닌 우주 공간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다. 21세기 초 우주 개발의 정점을 이룰 우주 프로젝트 ISS 국제우주정거장은 최초의 한국인 우주 비행사를 탄생시킬 것이다. 2008년 이후에는 이제 한국 우주인도 발굴, 육성을 해서 2015년까지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가서 우주 실험도 직접 하게 되고 또 한국 우주인도 탑승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육지를 거쳐 하늘을 나는 꿈을 이뤘고 바다, 육지, 하늘에 이어 제4의 영역인 우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주 개발의 무대가 되는 우주 공간은 어떤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진공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가 매우 활발한 전자와 양성자들과 전자파, 빛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우주 공간의 변화를 우주 날씨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격렬한 우주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절대 지배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행성계의 중심 태양이다. 지구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태양. 그러나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태양은 위협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국내 태양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하루에 한 번 태양의 얼굴을 스케치한다. 태양 흑점 관측이다. 지상에서 관측 가능한 태양의 모습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흑점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78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흑점을 기록해왔다. 흑점은 태양 자전 주기와 돌발적인 태양 폭풍 등 모든 태양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그 때문에 태양 물리학자들은 흑점 관측을 중요하게 여긴다. 평상시에 요즘 저희들이 관측하면은 약 4,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15개 정도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지구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그 지구 직경보다가 더 큰 흑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점의 직경은 약 한 15,000km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지구 지름의 109배에 달하는 거대한 태양. 태양 흑점은 지상에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이미 1600여 년 전에 태양 흑점을 관측한 기록이 있다. 17세기 갈릴레이는 직접 망원경을 제작해 태양을 관찰했다. 과학적 관측의 시작이다. 흑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태양은 자전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인간이 최초로 망원경을 발견하고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양을 관측하는 것, 특히 태양 표면의 점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태양을 관측하면서 이런 점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곤 하는 것을 발견했죠. 또한 그런 흑점들이 태양 표면을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고는 그 활동에 대해서 흥미로워했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기체 덩어리 태양. 태양은 적도와 극지방의 자전 속도가 다르다. 자전 속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태양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태양의 자기력선이 다발처럼 뭉쳐진 것이 바로 흑점이다.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검게 보인다. 흑점에 모여있는 자기력이 아래에서 발생하는 열의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태양 표면은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로 되어 있거든요. 불덩어리인데 이 불덩어리들이 자력선이 강해서 이것들이 이제 자력선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내부에서는 그 부글부글 끓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표면에서는 또 이 유체가 자전을 한다고요. 자전을 하니까 이 자력선들이 서로 뒤틀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흑점의 출현은 태양에서 불안정한 에너지가 증폭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 흑점의 자기장 형태도 매우 꼬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고무줄을 힘껏 꼬으면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태양도 에너지를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게 되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폭발 현상이다. 흑점 부근에 쌓였던 자기력이 표면을 뚫고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분출한다. 굉장히 큰 태양 플레어는 200만 개의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화산 1000만 개와 동일한 에너지를 냅니다. 굉장히 크죠. 지구와 태양의 스케일 차이를 생각해 볼 때 태양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폭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태양 폭발이 일어나는 태양 표면은 광구와 낮은 대기층인 채층, 높은 대기층인 코로나로 구분된다.
이 코로나층엔 고온에서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된 태양 플라즈마가 떠다니고 있다. 두 개의 흑점을 오가는 자기력선에 플라즈마 입자가 감긴 것을 코로나 루프라 부른다. 태양 코로나 물질 분출은 플라즈마 덩어리가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현상인데 그 속도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평균적으로 이런 폭발의 무게 자체는 약 10에 15승그램 정도지만 이 위력을 환산하면 약 10억 톤 정도 됩니다. 커다란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이 약 5만 톤이니까 이 위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의 코로나 물질 방출이 상당히 큰 산에 들어있는 물질과 비슷한 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한다. 태양 폭발 주기는 태양 흑점 주기와 거의 일치하며 흑점 수가 많을 때 태양 폭발도 활발해진다. 지난 1989년과 2000년이 태양 활동의 극대기였다. 태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때 태양은 우주 공간을 향해 고에너지 입자들을 내뿜는다. 태양의 대기는 아주 강한 바람의 형태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태양풍이 우주를 채우는 겁니다. 태양풍은 평균적으로 초당 400km의 속도나 됩니다. 태양풍이 얼마나 빠른지 총알과 비교해보자. 평균 초속 400km인 태양풍은 총알보다 무려 500배에서 1000배나 빠르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의 태양풍이 지구로 쏟아지고 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녹아내리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비둘기 떼는 방향 감각을 잃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다. 영화 속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은 지구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막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거고요. 부분적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막 때문입니다. 그 보호막은 바로 지구 자기장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불어와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 자기장의 앞부분은 밀려 들어가고 반대편은 희성의 고리처럼 길게 늘어지며 태양풍의 공격을 막는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지진 예측을 위해 지구 내부의 활동에 주목했다. 특히 100여 년 전부터 지구 자기장을 관측해오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지구 자기장 측정기는 지표에서 감지되는 자기장을 3차원 입체 분석을 통해 측정한다. 지구 표면의 자기장은 평균 0.5 가우스 정도. 인간이 느끼진 못하지만 정밀하게 관측해보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지구 자기장 그래프를 보면 자기장의 수치가 매일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태양풍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에 매우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지구 자기장에 매우 급격하고 커다란 변동이 관측됩니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 사이엔 밀고 당기는 세력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강한 태양풍이 침투하면 지구 자기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저귀 폭풍이다.
큰 변화로는 극지방의 오로라를 들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지구 자기 폭풍 때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옐로나이프. 지구 자기장의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지 않는다. 옐로나이프는 지자기 북극에 가까워 오로라가 자주 관측된다. 태양 폭풍의 실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옐로나이프에 살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의 후예들. 이들에게 오로라는 어떤 의미일까? 영적인 것이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야. 조상님들이 모든 것에 말이지. 옐로나이프 원주민의 옛 이야기 속에서 오로라는 조상의 영혼이 밝히는 불이라 표현된다. 어떤 이들은 오로라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03년 8월 28일 마침내 오로라가 나타났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오로라. 밤이 긴 겨울에 오로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달빛이 너무 밝거나 구름이 많은 밤엔 오로라를 보기가 힘들다. 취재팀이 옐로나이프를 찾은 여름엔 밤이 짧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로라를 직접 보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현지 주민들이 말했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그 모습을 바꾸는 오로라는 밤하늘 위에서 빛으로 연주되는 우주 교향곡이다. 2003년 8월엔 5만 년 만에 지구 가까이로 다가온 화성이 천문학계의 최고 화제거리였다. 오로라 한가운데서 화성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냈다. 오로라에 대해 최초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19세기 말 노르웨이의 물리학자 비르켈란이다. 전자기학을 공부한 비르켈란은 자석의 굴을 지구로 놓고 오로라 발생 원리를 재현했다. 비르켈란은 오로라 속을 흐르는 전류가 우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전류가 오로라 속을 흐른 뒤에 다시 우주로 달아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오로라에 매료돼 평생 오로라 발생 원리를 연구해온 가미대 교수. 50년 전만 해도 오로라의 원인이 태양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태양에서 뭐가 날아오는지조차 몰랐습니다만 지금은 그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원인이 있고 지구는 자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전기 입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형성된다는 겁니다. 오로라 현상의 시작은 태양이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은 태양풍에 실려 지구 자기장 쪽으로 날아온다. 이 입자들은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남과 북 양극으로 쏟아져 내린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과 지구의 대기 입자들이 충돌해 빛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로라다.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오로라의 모습과 소리다.
오로라 속에는 아주 큰 전류가 흐르는데 100만 암페어에서 1000만 암페어나 됩니다. 그게 강해지다가 약해지다가 합니다. 오로라를 과학적으로 재현한 장치다. 진공의 유리관 속에 자석으로 만든 지구와 그 반대편에 모형 태양판을 설치한다. 태양판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자력선을 따라 지구 자석으로 들어간다. 이 입자들이 남북극 쪽에 칠해놓은 산소 질소 입자와 만나서 오로라가 생긴다. 오로라의 색깔은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어떤 대기 입자와 충돌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산소 원자와 부딪혀 나타나는 초록색이 가장 많다. 오로라엔 가는 빗살 무늬의 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구 자기장의 자력선들이다. 여기 스케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로라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았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홋카이도에서 어부가 스케치한 건데요. 북쪽 하늘에 마치 UFO 같군요.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나와요. 중세 일본뿐만 아니라 북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묘사된 오로라의 모습. 옛사람들의 상상력이 기발하다. 그러나 고대 오로라 관측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료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양홍진 씨. 그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옛 문헌들에서 오로라와 태양 흑점의 기록들을 찾아냈다. 우리나라 정통 사서인 삼국사기에서부터 오로라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첫 부분인 그 동명성왕의 그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을 보면 동명성왕인 앞부분인 3년 기록의 7월에 오로라 기록을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곤령의 남쪽에 보였는데 그 색깔이 청적색을 띠었다라고 해서 지금 오로라 기록과 아주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동명성왕 3년 가을에 관측된 상스러운 청적색 기운. 우리나라 최초의 오로라 기록이다. 고려인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오로라를 관측 기록했다. 고려사에 나타난 오로라 기록은 200여 개가 넘는다. 당시엔 오로라를 붉은 기운의 적기, 붉은 해무리의 적침으로 표현했다. 붉은색 오로라가 많이 출현한 까닭이다. 마치 불과 같았다라든가 아니면 하늘을 가로질렀다 또는 온 하늘에 가득 찼다라듯이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도 방패 같았다든지 아니면 배폭, 비단 같았다 또는 용 또는 뱀과 같이 그런 물체들이 움직이듯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실제 지금의 오로라 기록하고도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이렇게 자주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그 알려진 바로 현재 지구 자기의 극이 약간 복잡한 모양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그 5년에 1도 정도씩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당시에 그 지자기 극의 중심이 북쪽에 있는 지자기 극이 한반도나 중국의 상공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위치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고 충분히 오로라를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지자기 연구소의 다케시 토야 연구원. 그는 지금도 지구 자기장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남북극이 역전되고 있다고 말한다. 옛날에 지자기를 고지자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고지자기는 옛날 암석 등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수십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 자기의 남과 북과 남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최근 360만 년 동안에 9번이나 남과 북이 역전됐다. 지자기가 현재 상당한 기세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으로 이어질지 어떨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25억 년 전 현재와 비슷한 세기의 자기장을 갖게 됐다.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체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현재까지 가장 인정받는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외핵의 뜨거운 철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발생,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킨다고 한다. 지구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빈 히어든 박사. 그는 최근 지구 자기장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히어든 박사는 지구 생성 초기의 운석을 분석해 밝혀지지 않은 지구 내부 구조를 추적했다. 그 결과 그는 지구 중심에 핵 원자로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히어든 박사에 따르면 지구의 내핵 안엔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이루어진 원자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핵발전이 일어나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여기 보시는 것이 실제 핵 원자로인데요. 이 원자로는 아주 깊은 수영장의 물속에 잠겨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를 빠져나온 입자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렇게 푸른 빛으로 보이죠. 여기서 에너지와 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을 통해 지구 내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발 아래 지구 중심부에 있다는 핵 원자로.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언젠가 소멸되지 않을까? 지구 자기장의 생성을 연구해온 그는 지금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 언젠가 아주 멀지는 않은 미래에 연료가 바닥날 겁니다. 10억 년 후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겠죠. 일단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지구 핵은 열을 내는 것을 멈출 겁니다. 또한 에너지 내는 것도 멈춰서 지구 자기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로만 교수팀. 지구 자기장이 자연계의 생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먼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바닷가재다. 우선 실험 대상인 바닷가재의 눈을 가려 위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이 바닷가재를 실험장 속 수조 안에 옮겨놨다. 인위적으로 지구 자기장을 조작하기 위해서다. 수조의 상하 좌우엔 전류가 흐를 전선을 설치해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닷속과는 다른 수치와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을 설정하고 전선에 전류를 흘려보낸다. 평상시와 달리 교란된 자기장 환경. 수조 안의 바닷가재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진 바닷가재는 원을 그리며 뱅뱅 돌기만 한다.
바닷가재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지구 자기장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각기 다른 지역마다 서로 독특한 지구 자기장 정보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재는 여러 위치의 지구 자기장 정보를 인식해서 자기가 가야 할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로만 교수는 바닷가재의 신경 조직에 자기장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 자기장을 인지할 수 있는 생물 중엔 꿀벌이나 바다 거북도 있다. 자연계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지구 자기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 모든 생명체에 우주의 방사능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많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없어지면 지상에 도달하는 방사능의 양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사능으로 인해 유전적인 질병이나 돌연변이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구 외부는 대기권, 그 위에 전리층 혹은 이온화권,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지구 자기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1958년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직후 뜻밖의 관측 결과를 얻게 된다. 지구 자기장 내 강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모여있는 방사능대를 발견한 것이다. 태양의 고에너지 방사선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 지구 자기권으로 날아온다. 이들 태양 방사선 입자 중 일부는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강력한 방사능대를 만든다. 이것이 벤 앨런대다. 자기권에 침투한 태양 방사선 입자들은 전리층까지 교란시킨다. 가속된 태양 방사능 입자들은 수백만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치과에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수백만 일렉트론 볼트에 달하니까요. 또한 이런 입자들은 매우 침투력이 강합니다. 강력한 태양 폭발이 있을 때 지구 자기권 밖은 물론 자기권 안에서도 우주 비행사들은 태양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순간 빗줄기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빗줄기가 바로 우주 비행사의 동공을 지나는 고에너지의 입자들입니다. 과연 태양 방사선은 인체에 얼마나 위협적일까? 원자력 의학원 연구팀은 쥐실험을 통해 그 유해도를 알아봤다. 실험에 사용된 방사능 입자는 양성자. 태양 방사선 중 차단이 어려워 가장 위험하다. 지구 자기 주변에서 많은 양의 그 양성자들이 실제로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주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경우에 이 양성자가 아주 주요한 그러한 그 방해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상엔 존재하지 않는 태양의 양성자. 이곳에선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실험지에 쏘게 된다. 한 번 태양 폭발 시 발생하는 양인 50 나노암페어를 기준으로 각각 10, 50, 1000 나노암페어의 양성자를 3마리의 쥐에 쏘았다. 양성자에 노출된 쥐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세 마리의 실험쥐와 양성자를 맞지 않은 정상쥐 한 마리, 모두 4마리로부터 채취한 혈액 속에서 백혈구를 분리해 그 상태를 비교해봤다. 정상쥐의 백혈구는 숫자도 많고 색도 선명하다. 쏘인 양성자 수치가 높아질수록 세포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백혈구가 감소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과량의 양성자를 투여받은 쥐에서 뽑은 백혈구인데 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는 세포의 수가 몇 개 되지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도 굉장히 안에 내용물이 거의 비어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포에 양성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실험적인 증거가 되죠. 예. 평범한 사람들이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로는 비행기 여행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지구 대기층을 벗어나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극지방을 통과하는 경우 제가 그랬듯이 시카고에서 홍콩으로 가는 노선처럼 말이죠. 이 경우 바로 북극 지방을 통과해서 중국 대륙을 넘는데요. 태양 플레어 현상이 일어난다면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태양 플레어 현상이 예보되면 직접적인 태양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노선을 바꿔서 운행하는 겁니다. 현재 지구 주변을 수천여 개의 인공위성이 공전하고 있다.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도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과 중궤도, 저궤도 위성들이다. 인공위성들은 태양 방사선의 침투에 더욱 민감하다. 이 입자들은 위성 반도체를 훼손시켜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 또한 인공위성이 머무는 전리층의 밀도를 변화시켜 이 공간에 있는 위성의 궤도를 바꾸기도 한다. 이때 위성들은 궤도를 이탈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결국은 대기권으로 떨어져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태양에서 플라즈마 입자들이 날아오면 지구 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지구 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전리층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곳을 인공위성이 날고 있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결국엔 못 쓰게 돼버리는 일이 일본의 과학위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과학위성 아스카. 태양활동 극대기였던 2000년 7월 전리층의 영향으로 자세가 불안정했던 아스카는 다음 해 결국 대기권으로 떨어져 버렸다. 위성의 추락 소식은 일본인들에게 태양 폭풍의 위협을 실감케 했다. (1998년) 발사된 화성 탐사선 노조미도 태양 방사선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고장난 상태다. 지금 화성 탐사기 노조미가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태양에서 날아온 방사선 때문에 컴퓨터가 이상을 일으켜 데이터를 못 보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1호는 하루 두세 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다. 아리랑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의 영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아리랑 위성도 지난 2000년 태양 폭발로 인해 급격한 궤도 변화를 겪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성이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도의 변화가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간하고 이 기간에 비해서 이 기간 동안은 태양 활동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태양 방사선이 아리랑 위성의 탑재체를 공격한 사례도 있다. 아리랑 위성이 가지고 있는 탑재체 중에 우주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있던 고에너지 과학 실험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게 2001년 8월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작동이 멈춘 일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민경욱 교수팀은 우주 날씨가 인공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이 소형 카메라가 인공위성 탑재체를 대신한다.
이 카메라는 중간급 태양 폭발시 나오는 양성자를 맞게 된다. 카메라는 양성자 발생 장치를 바라보게 설치했다. 카메라가 찍고 있는 동영상에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양성자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아까보다는 선명하나? 지금 컨트롤 서킷에 좀 마시고 있어가지고. 잠시 후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동영상 화면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리고 카메라는 수분 만에 기능이 정지돼 버렸다. 그 위성에서 이러한 카메라라든지 또는 다른 부품들이 고장나서 위성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들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2000년도 7월 14일에 프랑스 혁명 기념을 이름을 따가지고 바스틸 데이 이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태양 폭발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태양 폭발 때문에 나온 양성자에 의해 가지고 소호라는 위성이 태양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소호에 코로나그래프라는 그러한 카메라를 고장을 내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양을 관측하던 소호 위성이 전송한 영상들이다. 태양 방사선 입자들이 위성 카메라를 손상시키는 순간이 기록됐다. 도시 속 일상은 분주하다. 눈앞에 현란한 세상에 갇혀 사람들은 머리 위 태양을 잊고 지낸다. 하지만 첨단 사회가 돼갈수록 우리 생활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전기 시스템,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태양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상에서, 즉 핸드폰, 삐삐, TV, 전력시설 같은 시스템상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주 날씨의 영향을 받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아차리진 못했어도 말이죠. 1998년 미국의 한 통신 위성이 태양 폭풍의 영향을 받아 작동을 멈췄다. 위성에 의해 연결되던 장거리 전화는 불통되고 미국 전역의 호출기가 끊어졌다. 통신망 장애로 주유소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위성 방송을 보던 사람은 갑작스런 방송 혼선에 당황스러워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태양 폭발로 인한 위성의 고장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본의 방송 위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한 적이 1994년 2월에도 있었고 2001년 9월과 11월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방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GPS 위성은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지상으로 전송한다. 이 위성이 제 기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전시 상황의 경우 GPS 위성이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면 바로 군작전의 마비로 이어진다. 미사일의 경우 위성이 제공하는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는 위성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주 날씨 연구가 중요합니다. 미국 우주환경센터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우주 날씨 변화로 인한 위성 피해 사례는 군사 위성을 제외하고도 300건이 넘는다. 태양 폭발로 인한 지저귀 폭풍과 전리층의 교란 역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 전리층 관측기 이온호조인데, 전리층에 전파를 쐈을 때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해 전리층 상태를 관측한다.
전파를 쐈을 때 정상적으로 반사돼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반사층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태양 표면 폭발로 인해서 전리층 구성원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전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단파 통신이 사용하자는 주파수 대를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이 경우가 되면은 이제 HF 단파 통신을 이용하는 통신은 완전히 마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전파가 전리층에서 반사돼 먼 거리의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단파 통신. 아마추어 무선, 군 통신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리층 상태 때문에 페이딩 현상이 좀 생깁니다. 페이딩 만약 현상이 생겨가지고 군작전 상황에서 통신 두절이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군사 작전 중에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에러점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보고 이제 보면은 그 당시 보면 거의 태양 표면 폭발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1989년 정전 사태 이후 가장 대표적인 태양 폭풍 피해 지역이 됐다. 당시 태양 폭발로 발생한 지저귀 폭풍이 퀘벡주 전체에 강한 유도 전류를 일으켰고 발전소의 핵심인 변압기를 파괴시켜버렸다.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전력 변압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지구 자기장 변화에 의해 유도된 전류가 변압기를 통해 전력망 전체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 저 변압기가 문제 발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저귀 폭풍이 일으킨 강력한 유도 전류는 $10,000나 되는 변압기를 새까맣게 태워버렸다. 현재 유도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지만 제2의 정전 사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연 현상이 우리의 노력 이상을 넘어서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언젠가는 태양이 지구를 증발시킬지도 모르죠. 우리가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자연은 강하니까요. 태양은 여러 개의 얼굴을 지녔다. 지상에서 바라본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우주 공간에서 만난 태양은 거대한 폭발과 폭풍을 일으키는 무법자다. 인간 광폭한 태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ILC 도보사. 1950년대 우주 탐사의 시작 단계부터 우주복을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다.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될 우주복 실험이 진행 중이다. 우주복은 위협적인 우주 환경에 대비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주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형 우주선이다. 우주 비행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부착돼 있다. 적정 온도와 압력 유지, 태양 방사선 차단에 필요한 우주복 옷감은 무려 11겹의 재질로 되어 있다. 저희는 우주 전자파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 방사능은 이 강화 폴리에스테르 필름 마일라층에 의해 반사되어 나갑니다. 이 층에 의해서 태양 방사능이 차단되고 우주복 안의 온도가 서늘하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우주복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검은색은 태양빛을 흡수해 체온 조절에 좋지 않았다. 머큐리 계획 때는 태양빛을 잘 반사시키는 알루미늄 호일이 사용됐다. 암스트롱의 우주복은 선해 활동 시 머리를 보호하도록 제작된 헬멧이 특징적이었다. 현재 우주복, 인공위성 재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이나 은, 알루미늄으로 특수 코팅한 강화 폴리에스테르 필름 마일라다.
우주 환경은 위험합니다. 방사 에너지, 방사능 침투 등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우주복에 사용하는 특수 코팅 마일라는 방사능 침투를 막아줍니다. 또한 우주인들은 방사능 감지기를 우주복 속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능 침투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복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층의 재질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혹독한 우주 환경 하에서 수년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태양 방사선이 장기간 쌓여 일으키게 될 위험까지 미리 예상해 인공위성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다. 방사능 기준을 통과한 우주 부품 사용과 다양한 모의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 공간상에 있는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쉽게 그 위성체 내부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위성체가 가지고 있는 그 탑재 컴퓨터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떤 그 준비를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지구상에서 그 우주 환경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을 모사를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어떤 그렇게 가혹한 그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성을 갖다가 우주 공간에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그 우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30년간 태양과 우주 날씨 연구의 발전은 인공위성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우주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의 망원경과 관측 장비를 실어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냈다. 태양 관측 위성 에이스와 태양풍의 3차원 영상을 보내오는 클러스터 위성 등은 태양 관측을 맡는다. 오로라와 지구 자기장을 탐지하는 이미지, 지오테일 위성 등은 지구 자기장 관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10여 개의 위성들이 우주 날씨 연구에 필요한 관측 자료를 모으고 있다. 1995년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 소호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24시간 태양을 감시한다. 소호가 촬영한 관측 영상들은 태양의 내부 구조와 외부 대기권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런 인공위성의 촬영 영상은 원래 흑백에 가까운데 그 위에 원색을 덧입혀 태양의 활동을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호 위성의 태양 영상은 태양이 매우 다양한 크기와 빈도로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태양의 내부에 대해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가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특히 태양의 내부가 예측 불허로 진동한다는 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태양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알게 되면 미래에 태양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 관측 고주 위성의 수신 안테나가 늘어선 이곳은 우주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 미 해양 대기청 산하 우주 환경 센터다. 이곳 우주 환경 센터는 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태양 활동을 위성과 지상 천문대를 통해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태양 양성자의 흐름, 지구 자기장의 변화 등이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10여 종에 이르는 각종 관측 자료를 통해 매일 우주 날씨를 예보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태양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금요일까지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러니까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에 KF30 경계령을 내려주세요. 네.
플레어 폭발이 일어나면 그 규모를 파악하고 플레어 관측 지역의 코로나 물질 방출, 즉 CME 현상 또한 관측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풍이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파악해서 언제 지구에 충돌할 것인지 예측해야죠. 실제로 지구와 충돌했을 때 지자기 폭풍의 규모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지속될지도 예측합니다. 이처럼 우주 날씨 예측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 날씨의 예보 수준은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기 1시간 전에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다. 태양이 언제 폭발할지, 우주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우주 날씨 예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고 장차 우주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선박항해의 날씨가 중요한 것과 같은 이유죠. 2030년 미래, 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우주 날씨 예보에 귀 기울이고 있을지 모른다. 이웃 나라를 방문하듯 태양계 일주가 일반화된 우주 여행 시대에 우주 날씨 예보는 생활 필수 정보가 된 것이다. 오늘은 지구 쪽 태양 상층부에 활동성 태양 흑점이 발견되어 거대한 태양 폭풍이 예상되오니 우주 비행사분들은 선의 활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도 X급 태양 폭발이 예상되므로 태양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과학적 상상은 미래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우주여행을 떠나는 그때는 어쩌면 태양은 더 이상 수수께끼의 별이 아닐지 모른다. 태양 폭풍의 비밀을 풀어 우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는 우주 개발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미 인류의 우주여행은 시작됐다. 드넓은 우주 공간 속으로.